지친 하루를 달래줄 어머니의 손맛 그대로. 올바른 재료와 정성 담은 손질. 홍시로 완성한 달콤한 감칠맛. 집에서도 편하게 택배로 받아보세요. 매콤하게 땡기는 감칠맛. 장간의 양념게장. 검색창에 장간의 양념게장을 검색해보세요. 자, 이번에 긴급 스트리밍을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내용이 계속 새로운 것들이 추가가 돼가지고 하다 보니까 어차피 오늘 멤버십 방송도 있고 그래서 최대한 좀 많이 준비해서 방송할 때 이야기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방송을 하고 있는데, 지금 급하게 헌법 제77조 근거에서 발표됐다가 진짜 거의 역대 최초라고 느껴집니다. 예전에 그 국회의원들 120만원씩 준다고 할 때도 이런 일 없었던 걸로 무효표 던진 사람들도 있었는데 190명 중 190명 찬성. 큰 그림이죠? 좌우가 하나 되어 이렇게 똘똘 뭉친 적 거의 처음인 것 같습니다. 3시간 반 만에 이런 해제 결의안이 나오니까 법에 따라서 계엄 상황을 종료를 했다. 물론 이게 뭐 정치적으로 이야기할 부분은 많지만 저는 경제 유튜버니까 경제적으로 보면은 외국에서 어떻게 보이느냐 그리고 내부에서 어떻게 되느냐 이 두 가지를 핵심적으로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외국에서 미국 같은 경우도 황당하죠. 어떻게 따지면은 일종의 동맹국인데 미군들도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고 근데 계엄령 선포하는데 사전 통보도 안 하고 한다. 그리고 머스크도 충격적이라고 하고 있고 외신들 보면은 진짜 기괴한 일이다. 외교에 부정적이고 당연히 부정적일 수밖에 없죠. 계엄령이 마지막으로 선포되었을 때가 독재 정권 때였죠. 군부 정권 때였고 마지막 계엄령이 박정희 전 대통령 사망 때 그때는 진짜로 계엄령이 터져야 대통령이 죽었는데 그때가 마지막입니다. 한국에서 어두운 역사를 떠오르게 만들었고 민주주의에 상처 주는 행위 일본한테 욕먹고 있어요. 쪽팔리게. 굴욕적으로 끝난 셀프 쿠데타이고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죠. 문제는 하필 또 타이밍도 외국인 수요들 계속 빠져나가다가 마침 외국인 수요들이 이제 들어올 때 계엄령을 선포하니까 또 빠져나가죠. 우리나라 신용도에 굉장히 타격이 갔을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아까 뭐 말씀하신 대로 아르헨티나, 아르헨과 한국 경제가 동일 취급되고 있다. 그래서 6시간 계엄을 월가에서 바라본 문제는 아르헨 같다. 기관들 회의에서 우리나라 사례가 페루와 아르헨티나 같은 경제적으로 불안한 나라와 비교되어 논의되기로 했다. 근데 아르헨 지금 경제 어때요? 근데 아르헨처럼 하고 있어요. 아르헨티나 어떻게 몰락했을까요? 에비타라는 영화 보신 분? 그때 군부 정치에서 국가의 수장이 나오고 돈을 엄청 퍼줘서 아르헨 경제가 망가졌죠. 우리나라가 지금 군부 정치는 아니었죠. 건부 정치였는데 군사 동원해서 계엄령까지 내린다는 건 군부 정치처럼 하겠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아르헨 경제랑 괜히 비교가 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당연히 환율도 칠 때는 거의 한 40원 가까이까지 튀었죠. 제가 1시쯤 봤는데 지금 얼마인가요? 16원. 그래도 선포 전보다 한 10원 정도는 올랐죠. 가뜩이나 환율 문제 큰데 괜히 계엄령 선포했다가 취소했더라도 이게 그냥 쉽게 끝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계엄령이라는 것은 둘 중에 하나죠. 국가 비상사태 아니면은 독재다. 그럼 국가 비상사태면은 그 나라의 신용도가 괜찮을까요? 아니면 독재라면 그 나라의 신용도는 괜찮을까요? 뭐라든 망가지는 짓이죠. 이거는 단독으로 그렇게 그냥 어떠한 기미도 없이 갑자기 막 이렇게 튀어나올 만한 것이 아니었다. 그게 나와버리니까 환율은 널뛰고
주가도 폭락했죠. 살아나다 했더니 바로 폭락했죠. 개헌 끝났다고 해서 다시 올라와요? 외국인들이 들어오겠어요? 그나마 이재명 테마주가 오르고 있다고 하죠. 그리고 이를 토대로 금융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서 무제한 유동성을 공급하겠다고 합니다. 비상계엄 선포 뒤. 그러니까 계엄한 이유가 요런 영향도 있다는 거죠. 자, BBC에서 나온 기사인데 윤석열 대통령은 왜 갑작스럽게 비상계엄을 선포했을까? 지난 4월 총선에서 야당이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고, 그러니까 원하는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고 야당이 통과시킨 법안을 거부하는데 만 그치고 있고, 야당이 윤 정부의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법안을 제안했다. 근데 예산안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법안이죠. 근데 여태까지 예산 나온 거 보면요, 돈을 퍼줬죠. 예를 들어서 정책 대출 풀어주는 것만 하더라도 보이죠. 그러니까 바로 나온 게 뭐예요? 계엄령 선포 후 무제한 유동성 공급. 또 계엄령을 흔들어 놓고서 수습한다고 또 50조 증시 채권 펀드 만들도록 만들죠. 그래서 계엄령 때 보면은 이창용 총재라든가 김병환 금융위원장이라든가 싹 다 불러가지고 결국에 했던 것은 돈 푸는 거잖아요. 제가 아까 아르헨티나가 어떻게 무너졌다고 말씀드렸죠? 군부 정치로 장악 후. 물론 군부 정치로 장악한 건 아니지만 계엄령 선포했다는 것은 군인의 힘을 빌려서 자기가 독재하는 부분을 밀어붙이든 아니면 나라가 진짜 비상이 걸렸든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 다음에 유동성 퍼주기. 근데 이게 문제가 돼서 아르헨티나 경제를 망가뜨린 거죠. 너무 많이 퍼져서. 그러니까 지금도 해제하자마자 한은에서 하면서 한은 총재 불렀었어요. 단기 유동성 공급을 총동원하겠다. 계엄령을 선포한 이유가 물론 다 저것 때문은 아니겠지만 여러 가지 원하는 법안들이 있고 여러 가지 완화해주고 다 풀어주고 싶은데 야당에서 사사건건 반대하고 있고, 거기에다가 여태까지 돈 계속 풀어가지고 그걸로 어떻게든 경제 겨우 유지시켜 놨죠. 원래 사실은 그 전에 디레버리징 되면서 어느 정도 정상화가 돼야 되는데 정상화가 안 되고 그 거품 낀 상황으로 계속 유지가 되었던 거죠. 근데 이번에 야당에서 대통령이 거부할 수 없는 예산을 내놓으니까, 그러니까 계엄령 하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무제한 유동성 공급이다. 또 계엄령이 끝났어요? 계엄령을 선포했다 끝난 것만 하더라도 무슨 상황이 벌어져요? 외신들 난리치죠. 외국인 자본 빠져나가죠. 경제 위기 가속화되죠. 기업들 대응해야 되는데 기업들도 막 기자 간담회 취소하고 일정들 막 연속으로 취소되고 이런 것들 다 지금 연기되고, 저렇게 눈에 보이는 기자 간담회 이런 것만 연기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가지고 해외랑 계약이 있었어요. 굉장히 긍정적인 이야기를 듣고 계약서를 작성하러 갔는데, 아, 너네 나라 계엄령 하는 위험한 나라 아니냐. 아, 계엄령 별거 아닙니다. 어떻게 계엄령이 별거가 아니냐.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는 진짜 나라가 비상사태가 걸렸든가, 아니면 두 번째는 독재라는 건데, 너네 기업 내가 믿고 투자하려고 그랬는데, 아, 너네 나라가 무서워서 투자 못하겠다. 이런 일들이 생길 수도 있죠. 계약이 취소되든가 아니면 조금 더 지켜보겠다, 연장되든가,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기업 일정에는 엄청난 타격이 될 수밖에 없죠. 가뜩이나 우리나라 지금 경제 상태 어때요? 그러면은 무슨 명분이 생겨요? 돈을 풀 명분. 이번에 금리 인하에 대해서도 무슨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코스피든 기업이든 무너지든 말든 둔촌주공 살리려고 금리 인하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무제한 유동성 풀어가지고 유지되는 게 뭐가 있냐? 기업들이 행복할까요, 그러면? 안 그래도 가계부채 어마어마하고 기업부채 어마어마해서 여기서 유동성 더 푼다고 해서 물가 상승만 초래하지 무슨 도움이 되겠냐. 그 다음에 환율 치잖아요. 환율은
예전에 뭐 쌍팔년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야. 뭐 환율 튀어가지고 싸게 팔면 좋지만 지금은요 우리나라 환율 올라가면은 어디도 보통 같이 올라가요? 우리나라랑 커플링 되는 나라 중에 하나가 중국이 있죠. 원화 환율 올라가는 동안 위안화 환율도 올라가잖아요. 중국도 싸게 팔아요. 우리나라가 중국이랑 가격 경쟁해서 승리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 예전같이 인건비가 적어가지고 인건비로 승부하는 나라 아니죠? 마진 이출죠. 수입 물가는 올라가고 수출 물가는 떨어지니까. 이런 문제들 다 퍼뜨려가지고 유동성 풀어서 남는 건 뭐밖에 없어요? 이번 계엄령을 토대로 알 수 있었던 건요. 만일 예산안 통과 못해가지고 그 계엄령을 일시적으로 시행해서 저런 식으로 날치기로 무제한 공급 선언해놓고서 계엄령 취소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라면 경제 망치고 자산시장 어떻게든 조금 더 안 무너지게 유지하려는 그거밖에 안 된다. 근데 그렇게 단순한 생각으로 끝낼 수가 없죠? 역대 계엄 사태를 보면 어때요? 자, 제1공화국이 수립된 이후 이번 계엄을 제외하면 총 12번의 비상계엄이 있었고 가장 최근이 언제다? 45년 전에 박정희 대통령이 살해되어 12.6 사건이 발생한 이튿날 선포됐다. 이때는 진짜로 비상체제였기 때문에 계엄령을 선포를 한 거죠. 뭐 한국전쟁 발발 이런 비상계엄은 실제 진짜 비상사태가 생겨서 생긴 계엄이고 그 다음에 장기 집권을 위한 개헌이나 개헌했는데 야당 반발 나오니까 비상계엄 선포 그 다음에 4.19 혁명 나오니까 비상계엄 하는 것 이런 것들은 독재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비상계엄이죠.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나 박정희 대통령 모두 시민 저항을 막거나 정권 연장을 위해 비상계엄을 활용한 셈이다. 요 빨간 경우만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계엄들은 이런 상황이었다. 독재 정치에 나오는 계엄이었다. 그리고 최근에도 계엄의 미수가 있었죠. 촛불 시위를 억누르기 위해 계엄 선포를 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박근혜 정부 시절의 계엄령. 그래서 왜 계엄을 했냐? 최순실 게이트를 비롯해서 이재용 당시 삼성 부회장에게 뇌물을 받는 등 비리 스캔들로 인해서 최순실 게이트 문제가 터지게 생기니까 국정농단 문제가 터지게 생기니까 계엄령을 하려고 했는데 늦었죠. 그러니까 이번에 계엄 선포 약 3시간 전 명태균 씨에 대한 기소와 명 씨의 입장 발표 그런 것은 본인이 가진 자료를 적극 제공하겠다는 소리고 요런 꼴이 나서 계엄 선포하기도 전에 탄핵당하느니 계엄으로 막아보겠다 라는 분석도 있다는 거죠. 요거는 저게 맞다면은 내란이죠.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군부를 동원해서 저렇게 했다는 건 내란죄죠. 탄핵으로 끝날 일이 아니에요. 그 정도가 되면. 오죽하면은 만장일치가 나왔겠냐. 같은 당에서도 벌였겠냐. 어쩌면 또 탄핵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일단 말씀드렸듯이 내란적인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보통 탄핵 같은 경우는 같은 당에서 막아주려고 하는데 지금 그것도 안 되게 생겼죠. 만장일치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그건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유동성 공급. 민주주의는요. 자기 뜻대로 안 되더라도요. 물론 소수 의견이 묵살돼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다수 의견과 대립했을 때 설득이 되지 않고 그 다수의 의원들을 뽑아준 건 국민들이잖아요. 대통령은 국민들을 위해서 뽑는 거지 국민들 위에 서 있으라고 뽑는 게 아닙니다. 목에 힘주고 다니는 국회의원들 막 이런 이야기들 나오는 거 보면은 정신 못 차린 거예요. 일하라고 뽑은 거지 권력 주고서 뻑이라고 뽑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수가 원하는 것에 맞게 행동을 해야 되는데 왜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겠냐.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는 이유는요.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기 때문입니다. 지지율이 많이 떨어지면은 탄핵 여론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 탄핵 여론을 막으려고 계엄령을 선포했다면 완전한 실수인 거고 지금이 과거처럼 광주 민주화 운동 때처럼 거기 밖으로 얘기만 안 새어나가게 막으면 어떻게 막아지겠지 되는 세대도 아니고 그러면서 탄핵 여론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조국 혁신당 대표는
비상계엄 발령은 그 자체로 불법행위이자 범죄, 군사 반란에 해당된다. 내란죄, 반란죄죠. 그 다음에 계엄법에 따르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하게 되어 있지만 거치지 않아 명백한 불법 선포이며 위헌이고 불법이다. 심지어 집권 여당에서도 무감스럽게 생각하고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은 위법한 것이다. 그래가지고 아까 보니까 경찰이 경찰청장을 내란죄로 고발했대요. 근데 경찰청장은 사실 위에서 시키니까 한 거죠. 그럼 진짜 내란죄는 누가 했겠냐? 그럼 여기서 생기는 문제가 뭐예요? 첫 번째로는 외국의 신뢰도를 굉장히 잃은 거. 이게 해프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상당히 오래 갈 거예요. 아까도 뭐 어떤 데서는 이거 그래도 선포한 지 6시간 만에 해제됐고 국회 만장일치하니까 대통령이 받아들여서 해제시켰고 그러니까 오래 안 갈 거다. 이거 미치는 여파 거의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국가의 수장이 저렇게 경솔하게 행동했다는 것은 그 나라의 경제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성급한 결정이었던 거죠. 성급한 결정인데 굉장히 큰 결정이죠. 계엄령이라는 건요, 군인들이 국민들에게 총구를 겨누는 행위예요. 진짜 비상사태가 아니면은 하면 안 되는 거죠. 그게 지금 나왔다는 게 과연 단순 해프닝으로 끝날 수 있을 것이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렇다면 외국에서 느끼는 바는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가 비상사태 아니면 독재정치 둘 중에 하나다. 외교적으로도 굉장히 불리해질 것이고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겠죠. 마지막으로 저기서 지금 뭐 내란죄로 되든가 아니면은 하다못해 탄핵되면요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 나라에서 탄핵된 대통령이 한 명 있었죠. 누구였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었죠. 그때 무슨 상황이 벌어졌어요? 공백이 생겼죠. 그 공백이 생기는 동안에 진짜 엄청난 일들이 벌어졌었죠.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부 때 폭등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거예요. 박근혜 정부가 제가 2016년 11월에 규제정책 들어가기 시작했다고 그랬죠. 올라가는 거 막으려다가 탄핵되니까 그 공백 동안에는 시장 논리대로 그대로 가버린 거죠. 지금은 시장 논리가 어때요? 지금 시장이 경제 위기에 대비하고 있죠. 그것을 정부에서 돈 풀어가지고 예금에 돈 많이 안 들어가게 하고 주식이나 부동산, 코인 막 이런 쪽으로 흘러 들어가도록 정부에서 계속 돈 풀고 금리 낮추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겨우겨우 자산시장도 버텼던 거죠.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다음에? 올라가는 거 못 올라가게 막으려다가 가속화 됐죠. 탄핵되니까. 이번엔 떨어지는 거 안 떨어지게 막으려다가 탄핵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다음에 벌어질 일들은 누가 봐도 뻔하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산시장에서 돈이 빠져요? 환율이 튀어요? 국가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졌어요? 외국인들의 행보는 어떻게 될까요? 제가 전에 이야기했던 거 있죠. 경제 위기에 와서 달러 대학설이 올 수 있다. 양털깎기가 심하게 들어올 수 있다. 6시간으로 끝났으니까 이 정도에서 일단 멈췄는데 앞으로 이게 쭉 장기화 될 것이고 만약에 더 길어졌다면요. 진짜 경제 작살 났습니다. 여기까지만 이야기해도요. 저는 정치적인 부분을 최대한 빼고 담백하게 이야기하려고 했던 겁니다. 이거 가지고 이 이야기 들으면서도 정치적으로 몰고 가는 인간들은 진짜 정치병 환자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